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올라갑니다. 투기 없이 한 집에 살아온 이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이유인데요. 이촌동과 옥수동 같은 곳에선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이 세금 부담 강화를 둘러싼 논란들, 또 집값의 향방, 오늘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7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들을 이제 겨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말에 보니까 이제 1주택자도 역시 종부세가 무겁게 올라간다. 이런 지금 이제 입법안이 곧 나오잖아요. 1주택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710 그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을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이겨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리고 고령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제도들이 큰 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공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일정 금액 이상의 1주택자라도 종부세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는 그런 큰 우려처럼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가 엄청나게 맞아서 세금 폭탄 될 것이다, 이런 네.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폭탄 걱정이 많던데요. 물론 그 인상폭도 있지만은 1주택자가 종부세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전 국민의 1% 정도라 그럽니다. 약 한 12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공시가 9억 이상, 시세 20억에서 30억 이상의 1주택자는 물론 종부세 인상폭이 인상된 것은 사실인데, 예.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0.1에서 0.3%이 구간되면은 그 이하의,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중위가격 아파트 정도의 종부세 인상은 1주택자에게는 크게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진 않을 것이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종부세 부담 증가는 사실 이번 대책에 발표된 게 아니라 12월 16일 대책에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은 김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시가 한 2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가 지금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을 높이고 세율을 올리고 네. 뭐 그것들을 다 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1주택자분들에게 고가 1주택자들이 저렇게 낮은 종부세를 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종부세율도 올라가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공정시장 평가액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가치를 현실화하는 비율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은 저 정도밖에 안 오르지만 부담이 꽤 많은 거 아닙니까? 1주택자가 뭐 가만히 집을 한 채 가지고 오래 살고 있었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냐,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불만의 원인이 물론 저는 정부에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방금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1216 대책, 그다음에 뭐 6.17 대책, 710 대책에서 계속 세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아주 그게 지금 관심의 대상이 돼서 정말 세금만 폭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주택자더라도 세금 인상이 사실이지만 저가 주택이라든지 중위가격,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금 인상폭이 0.1에서 0.2%라면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크게 해당되지 않고, 그동안에 우리가 집가가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아니더라도 종부세가 인상폭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우려한 만큼 그렇게 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래 보유를 했거나 또는 60세 이상의 연세를 든 분들은 조금 혜택이 있는 거죠?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고요, 거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그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0%,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의 30%라는 이런 누진 그 과세를 줘서 굉장히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더 혜택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봉제 혜택도 이번에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네. 새로 적용이 네. 된다면은. 예. 그러나 뭐 대상자가 지금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 대상자 1%는 여전히 저는 부담을 느끼는 그 계층이어서 너무 적으니까 이 대책에서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그것도 합리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건지. 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사실 예. 1주택자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큰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 안 되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다음에 공시지가 인상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도 내년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게 2주택 이상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2주택에 30억을 시가로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 30억일 때는 내년에 종부세가 한 3,800만 원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주택자이냐 1주택자이냐가 굉장히 좀 다른 그 세금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이번 대책이 이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여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뭐 며칠 안 됐습니다만 주말 거치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든지 그 정책이 발표되게 되면은 그 관망세, 그다음에 법의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히 지시한 그런 내용도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세금을 강화시키면은 팔기에서 뭔가 테러를 열어줄 것이 아닌가.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도 해줄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걸 바랬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빠꾸 너무 세금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는 여러 그 언론 매체에 보면은 세금 폭탄이다. 예, 정부가 세금만 받으려고 그런다라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해 있다 보니까는 저는 주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의 정부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그러는데 네. 어느 나라나 주택 보급률이 그 넘어야 되고요. 주택 보급률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국민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자가 보유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든다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세금이 조금 올랐다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증여를 많이 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 근데 세금으로만 치면 지금은 꼭 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물리고 증여는 전체 시가에 물리기 때문에 증여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으로 놓고만 보면은 증여가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 증여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소득 이상 차익을 넘어섰을 때는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양도소득세하고 배우자 증여세를 비교한 게 나오는데 네, 종부세 총 납부액으로 보면 배우자 증여가 훨씬 유리하네요. 그렇죠. 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증여가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지 않지만은 제 판단에 의해서는 조금 증여가 유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똘똘한 주택 한 채 그래서 똘똘하지 않다면은 처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은 보유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을 합니다. 예, 지금 집주인들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증여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확실하게 집을 내놓으실 분들이 있죠. 이번 대책을 통해서. 법인에 관한 세금은 정말 빠져나갈 데 없이 예. 꼼꼼하게 6.17 대책이 약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인에 관한 건 굉장히 셌거든요. 예, 법인 그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 최고세율 일괄 6%를 적용하기로 한 거죠.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주택 아, 3주택 네, 이상. 네. 공제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공제도 없고 공제도 그다음에 없으니까. 뭐 최고세율 6%를 부과받는 법인이 많을 것이고 이러면 이건 10억에 6천만 원이거든요. 야. 이거를 감당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우리 법인이라는 게 실제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다 법인을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법인 주택이 뭐 정부가 2017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도 40만 채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도 시세 35억에 3,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증여를 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증여가 꼭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거든요. 증여세는 굳이 안 물어도 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개인마다 생각을 다르게 하셔서 의사 선택을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법인들은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 이제 증여세가 조금은 부담스러워도 팔기보다는 이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도 보니까 그런 상담을 그 중개업체 많이 한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로 취득하는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그 주택을 살 때 증여 받을 때 취득세를 이제 왕창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은 부동산 규제 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정도로 자, 맨 처음에 구입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세, 물론 생애 최초 뭐 1억 5천 이하, 뭐 3억 이하까지는 뭐 전면 감액, 50%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유당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보유과세, 그다음에 가지고 있다 매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까지 예.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내 자녀들의 집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계속 규제가 됐듯이 언젠가는 또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또 안하원화로 갈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정책을 또 우리는 네모탄 정책이라 그래서 그런 시기를 여태까지 거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학습 효과가 몸에 배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우리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투자의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내가 집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금융 상품을 활용한 게 좋은데 사실상 지금은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동자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장기간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방법으로 증여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쪽으로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의 취득세를 뭐 다주택자 취득세처럼 12%까지 올려도 그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2배 이상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억, 20억 그런다면은 물론 취득세율이 높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지금 뭐 1에서 4%에서 앞으로 6에서 뭐 6%인가 10% 올라간다고 그러면 15%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주택 상승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산가치 보유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높지 않았었는데요. 예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취득세는 높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낮춰주는 게 예국의 선진 그 세법이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취득 단계 세금은 낮고 양도소득세가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인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이 있다 그래서 쉽게 매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도한 바가 다주택자들의 이제 매물을 좀 나오게 유도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부의 대책의 세기로 볼 때 사실 취득세가 12%로 올린다라는 건 사실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시민사회에서도 12%까지 올릴 수 있을까?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12% 그러면 1억이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상상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걸 정부가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분명한 사인은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대책이 나왔지만 좀 의심스러운 대책들도 있었거든요.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번은 정말로 확실히 그런 사인을 줬고 취득세 12%라는 얘기는 특히 이제 아까 증여의 경우에도 12%로 올린다라는 검토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얘기는 확실하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사실 정부 정책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있는 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계속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확실한 사인을 준 것이고 그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득세율을 2주택인 경우 8%, 3주택 이상과 법인 같은 경우는 12%로 올릴 예정인데 이게 또 주택 수를 세대 합산으로 네. 할 것이라는 또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30세 미만의 자녀들에 관해서는 네. 자녀 증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서 그건 같은 세대로 묶어서 한 세대로 묶어가지고 네, 네. 증여를 해도 네. 다주택자로 그냥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상당히 고민이 많겠어요. 다주택자를 팔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뭐 월세로 바꿀 것인지. 이 선택이 굉장히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뭐 반전세 월세로 갈 수 확률도 높을 것이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얘기지만은 네, 하시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뭐 신탁이라 관리 신탁 같은 그런 방법도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우려들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이런 억젠 강화가 더 다른 대책이라든지 더 다른 편법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이것을 한번 정부가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70대 책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네. 퇴로를 좀 열어줬다고는 하지만 좀 더 퇴로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더 낮춰주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주택자들에게 6월 30일까지 주택을 처분하면은 감면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었죠. 물론 조금은 나았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거기에 보완 대책으로는 자꾸 테러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액을 낮춰주자, 양도차익을 낮춰주자 그러는데 그러면 또 정부의 일괄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그런 비판이 같이 우려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간만 연장시켜주되 세금은 그대로 하겠다. 뭐 이런 조금 강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좀 퇴로를 더 열어줄 수 있는 필요성은 없을까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보유세보다 더 중요한 세금이 저는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거든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 차익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꾸 유예를 해주면 더 큰 문제가 그게 본질인데 양도 차익을 중과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이러면 자꾸 그런 건 정부가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인을 줘야 되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중과한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예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책 효과에 비해서 그냥 정책의 일관성을 좀 깨트리는 그런 측면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도. 정책의 일관성만 깨트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 그런 정책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박선호 국토부 차관님께서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죠? 왜냐하면은 일괄성 있게 가겠다,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최 소장님의 생각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또 다시 여기서 그런 제도를 준다면은 그래 가지고 있으면 또 되는구나. 그럼 또 다시 결국은 양도세를 낮춰주는구나. 부동산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고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는 정책의 일괄성, 정말 이게 부동산을 한번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같은 생각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는 퇴로를 열어준다는 명분으로 양도세를 특별히 더 낮추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다. 뭐 이런 거죠, 정부는. 그게 이제 정부의 발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효과가 정책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따라서 또 입안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 결국은 세입자한테 전가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임대 등록에 관한 예. 것들을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하고 했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랑 이제 세트로 가면 정부의 정책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것이지 그 세입자 대책하고 그래서 지금 임대 등록 4년짜리는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임대차 3법들과 같이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가하기 힘들도록. 네. 근데 저 임대차 3법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미리 이제 그 전세값을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릴 수가 있는 올리고 있는 게 예.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그 법안이 유예 기간 없이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계약에 관해서도 지금 그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빨리 속도를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7월 안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계약의 인상률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그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도에 시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1번째 이게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최단기 기간이 1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우리가 그 개정을 법을 바꿨던 때가 1989년도입니다. 그때 이미 예를 들어서 1년에 5%씩 올렸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24%까지 올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반면 그 교사 삼아서 우리 최 소장님 말씀대로 빨리 시행을 하되 소급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소급 대부분 이제 적용. 우리나라 이 법 규정에 보면은 소급 적용 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임대차 3법이고 그다음에 과도한 그 전세 보증금 인상을 방지하고 정말 임차인을 보호하자 하면은 소급 적용을 해서 아직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는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부에서 말한 대로 5%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임차인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임차 기간이 남아있는 만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이 법을 적용받게. 그렇죠. 네. 그럼 결국 5%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렇다고 임대 봐야죠. 기간을? 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 법은 이미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시행이 됐던 법인데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다음에 프랑스나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도 시행을 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효과를 본 검증된 그런 법이라고 해도 합당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임대차 3법은 아직 법이 이게 입법은 안 됐지만 뭐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많이 올리고 싶거나 전세 기간을 좀 끝내고 싶을 때 끝내지 못하는 어떤 재산권의 제약이라고 그러나 자유권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과도한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산권은 헌법에 따라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과도한 제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이렇게 그냥 시장에만 맡겨놓은 것이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가 3억에서 5억으로 뛰고 5억에서 7억으로 뛰고 이게 사실은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세입자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이것들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라면 이제 점점 더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만약에 월세 전환이 선호된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서 갭 투자가 성행했었죠. 그런데 지금 소득순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월세를 선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법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권리 남용 금지라는 게 있고요. 권리 남용 금지. 내 것이지만 내 권리를 너무 남용하지 말라는 이런 그 법조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대부분 보면은 너무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시장에 맡겨둬라. 시장에 맡겨둬라. 네. 그럼 시장에 맡겨두면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자, 그것을 정부가 매석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에 공급 대책을 늘리고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신뢰,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좀 이게 강화돼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된 대책이 22번째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 교수님 말씀대로 대책 하나하나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 2달 또는 석 달 만에 계속 나오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무슨 대책이 또 나오겠구나, 또 바뀌겠구나라든지 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조금 비난하고 싶다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책을 발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선발표 후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은 규제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집값은 올라가고 투기할 사람 다 투기를 했고 돈을 벌 사람 벌었는데 그럼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들 따라가면은 그때 규제하니까 정말로 그 투기의 목적들은 잡지를 못하고 선의의 집 한 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억울하게 피해는 보게 생기는데요. 정말 우리 정책 위반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 대책,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를 사전에 검토, 조사한 이후에 신중한 발표, 신중한 그 법 제도 적용을 시행해야 국민들이 정말 신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게 저거 같아요. 양도보다 증여로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니까 그럼 증여세를 좀 취득세를 좀 올려야지. 이게 바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아닌가. 저는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오히려 정부가 너무 많은 걸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건데요. 누구보다도. 근데 사실은 주택 가격이라는 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에 관한 확실한 정책 의사 결정을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너무 좌고우면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럴 시점이 아니라는 걸 정부가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런 정부의 의지가 읽어진다는 점에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은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현실성도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공급 대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 중에서 공급 대책 발표는 굉장히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예. 지금 신도시에 뭐 30만 모채 이상의 고밀도 그다음에 층수를 올려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그러는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뭐 또 4기 신도시도 검토하겠다. 그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서울에 보면은 굉장히 공급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밀도 이런 지역에 고밀도의 관주도하에 개발을 한다면은 종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서 좀 고밀도 컴팩트한 이런 도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는가 심도 있게 하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기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입주하려면 뭐 5, 6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주택을 공급해도 마찬가지니까요. 어떻게 공급해도 그건 아파트는 예. 3, 4년이라는 건설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도심에 공공재개발이나 뭐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5월 6일 날 발표했죠. 사실 정부가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비판들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고 오히려 한쪽에서는 너무 공급 대책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 그다음에 5월 6일 대책, 그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대책. 그래서 사실은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지금 향후 77만 호를 수도권에서 공급할 계획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소장님 말씀과는 좀 달리 공급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공급 대책은 77만 호의 계획은 세 있는데 적시에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최 소장님 말씀드려서도 그 대책을 쭉 한번 기다려 보면은 정말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곽 지역의 신도시보다는 구도심권의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좀 등한시했던 영등포 역세권 일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5층 이하의 저층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난립해 있고 또 그 지역을 보면은 저녁 7시, 8시 보면은 거의 빈 도시가 됩니다. 다 퇴근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중심부도 보면은 서울 중부라고 할 수 있는 신당동, 창신동, 종로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문동 이런 지역에 낡은 3층 이하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주택들을 정말 그 방금 공공 주도하에 개발한다 그러면은 쉽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소장님이 많은 생각을 해서 정부가 발표를 못했다 그러는데요. 예. 저는 정부가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너무 주변 국민들의 인식에 경제를 인식했지 하지 않았나.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경기도 코로나도 어려운데 너무 일부 세력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너무 심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하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효과가 없는 대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 많이 가능성이 있다. 뭐 영등포라든지 그런 데가 기여 있다면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는 그런 것보다 도심 재개발 형식의 좀 소규모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낡은 도시를 그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게끔 도로를 넓히고 주택을 공급하고 길을 넓히고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젊은이들이 야 더 이상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 어렵겠구나.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은 내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는가. 이런 불안 심리를 팽배하게 조성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책들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 시내에 이러이러한 공급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주택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지 않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재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